안녕하세요. EBS 정재원입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선생님이 말하는 슬기로운 고3 생활에 대해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올해 한 5, 6년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고3 담임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을 계속 지켜봐 왔는데, 그때마다 좀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고민들을 모아가지고 한번 해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를 따라와 주시죠. 고3이 돼서 가장 큰 고민.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고3 학생들의 고민은 바로 이것이 아닐까. 내신과 수능. 이 둘 중에 무엇을 더 비중 있게 해야 되는가. 내신이냐, 수능이냐. 너무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도 대학 입시는 수능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수능만 하자니 이 장기간에 걸친 이 수험 기간 동안 뭔가 좀 막혀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시가 마구 는다고 하는데, 이거 수능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 내신과 수능 이 두 가지의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요. 고3에게도 내신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내신이 중요한 이유를 한 네다섯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우리 고3 학생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고등학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고등학교 생활을 보낸다는 것은 바로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배우는 여러분들의 그 지식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생활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지식들이 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고등학교 3학년 기간도 여러분들에게 개념과 이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내신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내신은 또 사고력을 높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건 뒤에 가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고3 내신은 영향력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것도 이제 몇 개 대학들을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고등학교 3학년 내신이 1, 2학년 영향력보다 큰 경우가 많이 있다는 점, 이것도 역시 고3 때 내신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든가 학생부 교과전형이라든가 이런 이제 수시에서 최근에 수시가 대세인 건 아시죠? 그래서 수시에서 가장 많이 선발하는 학생부 종합이나 학생부 교과 전형이 바로 이 내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 따라서 내신 성적 관리가 잘 돼 있는 학생, 고3까지 내신을 포기하지 않은 학생들은 그만큼 수시에서 기회가 많아진다는 점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게요. 수능하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2019 대학 수학능력시험 국어 31번 문제. 장난 아니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막 좌절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31번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까다로운 과학 지문이었긴 했지만 바로 고등학교 1학년 과학 시간에 배우는 만류 인력의 법칙을 풀어서 제시문으로 낸 문제였어요.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에 충실해서 이런 개념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아마 국어 31번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1 때 만류인력의 법칙 나왔을 때 뭐 대충 암기하거나 만류인력의 법칙은 뭐 사과나무 뚝 떨어지는 거지 뭐 이런 정도로만 그냥 대략 생각하고 지내다가 갑자기 만류인력의 법칙이 제시문으로 풀어져서 나오는 문제를 보고 이게 뭔지 막 감을 못 잡고 그런 경우가 있었던 거죠. 따라서 고등학교의 내신 공부를 통해서 개념과 이론을 충실히 한다면은 많은 부분이 해결된다는 점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이제 각 교과별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국어 교과, 수학 교과, 영어 교과, 사회 교과, 과학 교과, 생활교양 교과 이런 것들로 나눠지고 이것을 또 1, 2, 3학년으로 나눠서 여기서 이제 얻어지는 수많은 역량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서 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파악한 소질이라든가 흥미라든가 적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모아지는 과정이 또 내신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내신은 사고력을 높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필기 하나를 지금 보여드릴 거예요. 필기를 보시면
선사시대 역사에 대한 필기가 아주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필기만 보고 공부를 하는 것이 과연 득이 되느냐? 올리 필기? 그건 정답이 될 수가 없죠. 내신은요, 수많은 선생님들, 학교의 선생님들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세요? 20대 선생님부터 60대 선생님들까지 계세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필기를 하시거나 교과서를 같이 읽어주시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해석해 주시죠. 설명해 주시죠. 이 설명해 줄 때 가만 보면 20대 선생님들과 30대 선생님들, 40대, 50대, 60대 연령별 선생님들이 또 성향이 다른 선생님들이 이 설명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접근법도 좀 다르고, 물론 기본적인 개념은 일치하더라도 그것을 설명하고 접근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학생들은 이것까지 같이 배우는 게 내신이에요. 그래서 10대 학생들이 20대부터 60대까지의 어른들의 사고력을 통해서 수업으로 배워나가는 것, 이게 내신입니다. 따라서 내용 플러스 설명까지 더해지면서 여러분들의 사고력은 10대지만 60대, 50대의 사고력까지도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신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로 고3 내신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지금 제가 자료로 보여드리는 대학들은 고3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을 전체 내신 성적의 30-40% 이상 반영하는 대학들을 제가 뽑아봤습니다. 대체로 이제 40%, 어느 대학은 또 50%까지 고3 내신 성적을 반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고1은 1학기, 2학기, 고2도 1학기, 2학기, 고3은 한 학기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고1 뭐 20%, 고2 40%, 고3 40% 이렇게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고3은 한 학기를 40%를 반영하는 거고, 고2는 두 학기를 40%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고3 한 학기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큽니다. 거기다가 성적이 상승한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누군가 성장하고 상승하는 곡선, 이걸 보면은 더 그 사람이 더 보기 좋아 보이고 우수해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3 때 내신을 열심히 해서 성적이 상승된다면 대학에서 볼 때 학생을 우수하게 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따라서 고3 내신 중요하다는 것 또 한 번 강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여러 가지 수시의 기회가 창출될 수가 있다는 점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학 입시의 대세는 수시와 정시 중에 아직까지는 수시죠. 뭐 정시 앞으로 많이 올라간다 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수시고, 또 수시의 대세는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이에요. 학생부 교과 40%, 학생부 종합 24%뭐 이렇게 선발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전체의 뭐 한 70% 가까이를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으로 선발한다 했을 때, 그리고 이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이 내신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내신 성적이 좋고 올라가면 이 수시의 기회가 많아지고 창출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서울 소재 좀 상위권 대학에 가는 그 학생들의 성적대, 또 그 성적대별로 지원하는 패턴,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해 봤어요. 그리고 서울의 중위권 또는 이제 수도권 소재의 또 주요 대학들을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결국 내신 성적 1등급대 학생들은 선택의 폭이 너무 넓어요. 학생부 종합도 괜찮고요, 교과도 괜찮고, 또 논술도 괜찮고, 정시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2등급대 학생들의 경우에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또는 논술, 또 정시, 뭐 1등급대 학생들과 뭐 마찬가지로 뭐 수능만 잘 나와준다면 뭐 이 친구들은 뭐 여러 가지 해볼 수가 있겠죠. 3등급대 학생들부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3등급 때는 사실상 성실하게 공부한 학생들 중에 가장 많이 걸리는 게 3등급 때가 됩니다. 숫자적으로도 3등급 때가 좀 범위가 좀 넓고요. 따라서 이 3등급 때 학생들, 3등급 내신 3등급 때가 유지가 된다면 비교과 활동하고 같이 연계돼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성적대가 되고요. 또 그
수도권 대학으로 서울 소재 대학이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이 아니더라도 수도권 소재 대학으로 가더라도 다양하게 이제 활용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반면에 내신이 5등급 이하로 넘어갔을 때는 학생부 종합이나 학생부 교과에서 별다른 성과를 만들어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결국 갈 수 있는 게 논술이나 정시 쪽으로 가야 되는데 논술과 정시가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내신 성적이 유리한 학생들이 입시에서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내신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그러면 수능은 그럼 어떤가? 수능 준비해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수능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니, 내신과 수능 둘 다 중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또 따지실 수 있는데, 예, 맞습니다. 내신과 수능 어느 거 하나 버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도 또 중요하죠. 지금 이 시점에는. 예,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으로 수렴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때 되면은 또 다른 얘기지만 지금 3학년 1학기가 시작된 이 시점에서 내신과 수능을 무자르듯이 잘라서 하나만 하고 하나를 포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요. 또 1학년 때부터 학교 활동들을 열심히 해와서 나는 학생부 종합 수능 없는 학생부 종합으로 대학을 갈 거니까 수능은 더 이상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좀 많아지는 특징이 있긴 해요. 하지만 수능은 학생부 종합이 대세인 지금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몇 가지 여기서도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내신과 수능은 하나입니다. 예, 아까 처음에 제가 내신 얘기할 때도 계속 강조를 했는데 내신을 하다가 거기서 쌓여진 사고력과 개념과 이론을 통해서 수능을 보는 거예요.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최근에 많은 학생들이 이것을 별개로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학생들일수록 내신을 안 하고 수능 공부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또 그런 학생들이 물론 잘 보는 경우도 있지만 단판 승부인 수능 하나만 붙잡고 가다가 또 입시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신과 수능 병행해 가는 것이 맞는 거고 내신과 수능은 사실상 하나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라면 수능은 필수입니다. 이유가 몇 가지 있죠.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있을 거고요. 또 수시가 무조건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도 정시도 하나의 중요한 입시 전형이기 때문에 상위권 특히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라면은 수능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내신과 수능은 하나이고요. 상위권 대학 가려면 수능이 필수인데 그렇다면 이제 수능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수능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해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럼 수능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좀 궁금하시죠? 그래서 그것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프를 보시면 내신과 수능의 상관관계인데요. 내신과 수능이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정비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통계적인 부분인데요. 대략 이제 정비례해서 올라갑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학교에 내신 1등급짜리가 전교 1등짜리가 수능도 그 학교에서 제일 잘 보는 경우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비례하는 경향이 있고요. 최근에 경향성 중에 드러나는 것이 학생부 종합이 대세를 이루다 보니 학교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수능 준비가 채 안 돼서 내신은 높은데 또 활동도 많은데 수능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이제 듬성듬성 나타나고 있고요. 또 자사, 특목 뭐 이런 고등학교 들어보셨죠? 자사고, 특목고 내지는 지방의 비평준화 고등학교에서는 워낙 우수한 학생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는 곳이다 보니까 내신 따기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죠. 그러면 이제 그럴 경우에 이 학생들이 이제 수능 준비를 하면서 내신은 낮지만은 수능은 잘 보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죠.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내신과 수능이 일치해서 정비례해서 올라간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요. 이거는 제 내피셜이 아니고 바로 통계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물입니다. 팩트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상위권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내신 수능 성적이 되게 필수다. 그러면 이제 상위권 대학의 정시를 한번 보면 좋은데요. 2020년 입시와 2021년 입시를 비교해 보면 정시 모집 인원에서 올해 2021년 입시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증원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줄어든 대학이라든가 안 뽑는 대학은 큰 편차가 없는 대학은 거의 없고요. 대체로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많이 올라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권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라면 절대로 수능을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수능 배치표, 그러니까 대학 배치표라는 것을 잘 보시면 결국 수능이라는 것을, 수능 점수라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배치표가 나오고 있어요. 따라서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이 어느 정도다라는 걸 이제 파악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이 화면을 보시면 지금 수능 100분위 평균 점수 대별 대학의 점수가 나와 있어요. 물론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 따라서 학교 안에 그 또 학과가 있잖아요. 학과에 따라서 뭐 더 높은 학과도 있고 더 낮은 학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략 뭐 뒤죽박죽 섞일 수도 있지만 이 배치표는 기본적으로 이 성적대 학생들이 이 정도를 간다라고 하는 어떤 통계적인 또는 이제 경험적인 수치가 됩니다.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내가 지금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학생인가를 평상시 수능의 예비 시험이라고 하는 모의고사를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돼야만 나중에 수시에서 원서를 쓰든 정시까지 가든 간에 자신이 정확하게 원하는 자신의 위치에 맞는 그런 대학을 지원할 수 있고 합격했을 때 만족도가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상위권 대학을 진학하는데 수능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수능에서 최소한 이 정도의 성적을 내야만 우리 대학에 올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자격 기준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상위권 대학일수록 이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많이 설정해 놓고 또 통과하기 어렵게 설정해 놓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수능을 절대 포기할 수는 없겠죠. 아, 이런 거 왜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제자들 중에서도 아, 선생님 정말 저는 수능 너무 자신 없어요. 정말 내신만 가지고 뽑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대학 입장에서 보면은 내신 성적이 좋다고 해서 이 학생의 학업적 역량을 100% 신뢰할 수 없다. 또한 이 학생의 활동량이 많다고 해서 활동이 풍부하다고 해서 이 학생의 역량을 100%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대학들이 있거든요. 그런 대학일수록 근데 그런 대학들이 또 상위권 대학일수록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학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 그럼 상위권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그 대학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해야 되는 거니까 역시 수능의 중요성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수능을 조금 더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수능은 어떤 시험인가? 수능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수능을 대비하기가 수월합니다. 그 팁을 또 드릴게요. 먼저 지금 보시는 화면은 수능 성적표입니다. 수능 성적표에 보시면 막 숫자가 막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거는 막 100 몇 점 나와 있고 어떤 건 90 몇 점 나와 있고 어떤 거는 한 자리 숫자로 나와 있고 막 그래요. 100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요거는 표준 점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0점 미만으로 이제 성적이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제 100분위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자릿수로 나온 것이 이제 등급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은 선택 과목이 있잖아요. 특히 탐구 과목 쪽에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고 수학도 뭐 가형, 나형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선택한 과목들이고 또 개별 과목마다 다 영역별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건 쉬울 수 있고 어떤 건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적들을 난이도를 좀 표준화 시켜 가지고 하는 표준 점수 제도라는 것을 활용합니다. 그럼 표준 점수 제도라는 게 뭐냐? 그래서 평균에서부터 내 위치를 표준 점수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평균보다 잘 봤으면 평균점에다가
플러스 알파 점수를, 그다음에 평균보다 못 봤으면 평균점에다가 마이너스 알파 점수를 부여를 하게 되는 거죠. 표준 점수를 받아보면은 130, 120, 뭐 105, 103, 나는 100점 만점짜리 시험을 봤는데 막 130점이 점수로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뭐냐? 도대체 이 표준 점수가 어떤 의미냐? 이 자체가 점수예요. 학생은 이번 시험에 국어에서 이 정도 위치 점수를 받았어. 이 정도 평균보다 잘했어. 이렇게 그것을 수치화해서 점수로 주는 겁니다. 이 표준 점수를 어디다 써먹느냐? 근본적으로 이 표준 점수를 이용해서 백분위 점수라는 것을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를 통해서 학생들을 서열화시킨 다음에요. 이것을 이제 100개의 칸으로 쪼개가지고 백분위 점수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60만 명의 학생이 수능을 봤다. 예를 들어 국어 영역을 봤다. 그러면 이제 국어 영역에 1등부터 60만 등까지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학생들을 이제 100개의 칸으로 넣는다. 그러면 이제 1%씩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60만 명 중에 1%면 6,000명. 그러니까 1등부터 6,000등까지, 표준 점수 1등부터 표준 점수 6,000등까지는 백분위 점수 1%가 나오는 거죠. 표준 점수 6,001등부터 표준 점수 12,000등까지는 2%의 백분위 점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성적표로 나올 때는 1%는 99%, 그다음에 2%는 98%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다만 이 백분위로 됐을 때는 이게 점수가 달라도 이게 동점 처리가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60만 명 중에서 만점자가 뭐 한 500명, 그 다음에 하나 틀린 학생이 한 3,000명, 뭐 또 두 개 틀린 학생이 뭐 한 2,000명 이렇게 되면은 만점부터 두 개 틀린 학생까지 모두가 다 같은 백분위 점수로 나올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백분위 점수의 특징인데, 이러다 보니까 상위권 대학에서는, 특히 최상위권 대학에서는 이 백분위 점수로는 학생을 선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6,000등, 뭐 최근에 한 50만 명 시험 보니까 5,000등까지 한 점수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 수능이 갖고 있는 성격이 참 묘한 겁니다. 표준 점수를 통해서 백분위. 근데 그 표준 점수는 자신이 평균보다 얼마나 잘했느냐, 그러니까 평균보다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가지고 표준 점수를 내고 그것을 이용해서 석차를 나눈 다음에 이것을 백분위로 만들어서 성적이 나오게 되고, 이 백분위에 따라서 이제 4%냐 11%냐 23%냐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또 등급이 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수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수능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수능은 지난달 내 모의고사보다 이번 수능에서 몇 점 더 잘 나왔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와 같이 시험 본 학생들의 평균치보다 내가 얼마나 잘 봤느냐 얼마나 못 봤느냐가 중요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팁이 뭐냐? 남들 안 할 때 내가 더 열심히 하는 거, 남들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하는 거, 이것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걸 명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능은 단기간의 공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안 하고 이렇게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꾸준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수능 대비는 많이 한꺼번에 하루에 날 잡아서 많이 하기보다는 매일매일 꾸준하게 해주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능은 사고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라는 거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수능은 제시문이 나오죠. 항상 보시면 잘 기억해 보세요. 일부 수학과 과학 문제들을 제외하면은 제시문이 나오고 그 제시문을 통해서 문제를 유출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제시문을 읽고 그다음 뭐예요? 제시문을 읽고 생각하는 거죠. 생각, 사고. 제시문을 읽어보니까 요 내용은 아마 내가 배웠던 개념의 이런 내용을 설명한 내용일 거야 유추하고 사고해서, 그러면 이것은 이런 부분을 묻는 문제겠지라고 문제까지 이어지는 거. 문제로 얘기하면 출제 의도 파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사고력과 관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대비할까요? 사고력. 앞서 이 강의의 앞쪽으로 가시면 제가 내신 얘기하면서 사고력 얘기를 했죠. 두 가지 얘기를 했죠. 내신을 통해서 개념과 이론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 다양한 연령대의 다양한 개성을 가진 선생님들을 통해 선생님들과의 수업을 통해서 그 선생님들의 사고력을 배워나가는 것, 이게 바로 수능의 대비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수능에서 또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챙겨줘야 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집독기를 먼저 챙겨야 된다. 산토끼는 나중이다. 그럼 집독기는 뭐냐? 지금 내 실력을 잘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선 기본적으로 뭐부터 해야 됩니까? 쉬운 것과 중간 난이도의 문제에서 틀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수능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평균보다 높냐 낮냐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죠. 그럼 최소한 평균을 구성하는 쉽거나 중간 난이도 문제에서는 절대로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집독기 쉽고 중간 난이도 문제를 먼저 잘 풀어놓고 그게 이제 탄탄하게 됐다라고 판단됐을 때 그 다음 단계에 산토끼 잡으러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수능은 어떻게 목표를 삼아야 될까? 물론 당연히 만점 받으면 좋죠. 결국 이제 난이도라는 거 존재하는 거고 또 학생들의 수준과 준비도라는 게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게 현실적인 수능 목표는 무엇이 돼야 되냐면 자기가 희망하는 대학, 이게 희망하는 대학이 높을 수도 있어요. 지금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높을 수 있는데 자기가 희망하는 그 대학에서 제시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최소한 통과해야 되지 않을까. 그거 정도는 맞추는 수준으로 고민하시고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능의 대비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수능에 대해서 또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탐구 과목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탐구 과목을 선택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요. 먼저 학생들이 많이 선택한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그것은 이제 이런 원리랑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100명이 달리기에서 30등 안에 들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뭐 한번 해볼만 하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3명이 달리기에서 1등 무조건 보장할 수 없죠. 그런데 비율로 하면은 똑같이 30% 안에 드는 거예요. 시험 보는 학생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무래도 내가 조금 못 보더라도 높은 등수 안에 들게 되고 높은 등수 안에 들 수 있다면 등급도 올라가게 돼 있죠.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신청한 과목을 보는 것이 조금이나마 유리한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절대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어떤 과목이든 어떤 탐구 과목이든 최소한 1년 이상의 1년 가까운 시간에 이런 심화되는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3월이라 하더라도 3월 바꾸고 4월 바꾸고 이러면요 나중에는 준비할 수 없는, 그러니까 대비가 안 되는 상태로 수능에 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제 잦은 교체는 정말 폭망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다른 부분을 살펴본다면 우선 내신과 연계된 것들을 할 수 있다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논구술 준비하는 학생들, 특히 논술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제 논술과 연계된 과목을 또 준비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자기가 이제 희망하고 좋아하는 학과를 많이 지원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사탐이나 과탐 과목도 자기가 전공하고자 하는 과목에 좀 일치하는 과목을 선택해주면 좀 더 유리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좀 효율적으로 본다면은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 좀 더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과목 선택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학생들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 세분화한 건데요. 예를 들어 이제 인문계 학생이지만 수학적인 능력이 좀 좋은 학생들이 있어요. 수리적인 능력이 좋은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아무래도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의 좀 중간 지점에 해당되는 또는 융합적인 요소가 강한 과목들이 좀 유리하겠죠. 대표적으로 뭐 지리라든가 아니면 이제 사회문화라든가 경제 과목이 아마 대표적인 과목이 될 것 같아요. 또한 이제 인문계 학생 중에 이제 어휘력이 풍부해서 아주 독해도 잘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죠. 이런 친구들은 제시문 길고 이런 것들을 잘 해석해내잖아요. 네, 그런 친구들은 아무래도 윤리 같은 과목들 또는 이제 사회문화 같은 과목들, 이런 과목들이 조금 더 이제 유리한 부분이 있겠죠. 그 다음에 덕후 중에서 이제 고등학교 인문계 쪽의 덕후들 중에서는 역덕이라는 게 있어요. 역사 덕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역사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대체로
학생부 종합으로 사학과나 역사교육과 쪽을 많이 지원하게 되고 나중에 면접도 이제 그쪽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역사 쪽을 선택해서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한국사는 필수지만 세계사나 동아시아사 이런 과목들을 선택해서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공계 쪽에서도 한번 알아본다면요. 과탐 역시 이것도 이제 학생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 더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먼저 이제 자연계 학생 안에서도 또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수리적인 거 아주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런 친구들은 이제 물리 또는 이제 물리 1, 물리 2, 화학 2 이런 과목들이 좀 유리할 것이고요. 자연계의 어떤 현상들을 아주 미시적 현상들을 이해하고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또는 막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희열을 느끼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 화학 1, 2 또는 이제 뭐 생물 2 이런 과목들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해요. 물론 흥미도와 개인의 또 이제 학생들이 얼마나 신청하느냐 여기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은 조금 뭐 유리하다고는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공계 학생 중에서 이공계를 희망하는 학생들 중에서 수학 좀 과학 과목에 자신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런 친구들은 일단 이공계도 개념 암기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암기 능력으로 승부를 볼 수 있는 과목들이 있겠죠. 뭐 대표적으로 생물원, 지구과학원 이런 지구과학 2 이런 과목들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자기가 필요한 과목들 한번 선택해 보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를 짓는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3의 생활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어야 한다. 굉장히 거창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왜 우리가 고3 생활을 해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현재 공부는 어떤 방식으로 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의미 없는 열심이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의미가 없고요. 또 상담을 할 때 너 참 열심히 하는구나. 앞으로 뭐 하고 싶니? 그러면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면 선생님 제가 열심히는 하는데 제가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든가 아니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지에 대해서 잘 확신이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결국 의미 없는 열심보다는 내가 지금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목표를 향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공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대학 선택도 필요하겠죠. 왜냐? 대학 선택은 인생의 어떤 목적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대학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상위권 대학을 내가 목표로 한다라고 한다면 3학년 1학기 내신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를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상위권 대학은 아니더라도 뭐 중상위권의 학과 괜찮고 또 나이가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대학을 목표로 하겠다 한다면은 그 대학이 필요한 어떤 내신의 요소는 무엇이고 얼만큼 내가 끌어올려야 하고 또 학교 활동에서 혹시 부족한 부분을 3학년 1학기라도 채울 수 있는 게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이 부분에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저에게 질문을 해오신 부분인데요. 고3 올라가서 활동을 열심히 해야 하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많이 해요. 고3에서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고3에서도 봉사활동도 고3 때도 많이 해야 되나요? 독서도 고3 때 많이 해야 되나?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일단, 대학의 목표를 잘 설정해야 되는 거죠. 최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한다면, 근데 내가 최상위권 대학을 가기 위해서 내신은 준비되어 있고 수능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활동이 부족하다 하면 그때 조금 활동을 해 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냥 나는 내 현재의 내신 성적이나 수능 성적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대학이 있고 그 대학이 현재 목표예요. 그런데 굳이 그 대학의 그 목표한 대학에 갈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그거 외에 플러스 알파적 요소를 만들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의 목표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지금 더 끌어올려야 될 것이 있는지 아니면 현상 유지가 좋은지 아니면
수능 내신 활동 중에 어떤 요소를 끌어올려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또 중위권 대학이 목표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내지는 또는 뭐 하위권 내지는 전문 대학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최근에 올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올해 고3 입시가 사실은 역대 최저 경쟁 입시입니다. 그래서 하위권 대학이나 전문 대학의 경우에는 우리 학생들이 조금만 수능이 조금만 나와줘도 아주 높게 나오지 않다 하더라도 원하는 학과에 웬만하면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농후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의 선택은 무엇이 돼야 되느냐? 수능 내신도 중요하겠지만 자신의 인생이 중요하겠죠. 특히 이제 전문대 같은 경우에 어떤 전문대 어떤 학과를 갈 것이냐. 전문대는요 서열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뭐 어느 전문대가 더 높은 대학이냐 그걸 따져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문대는 나에게 지금 어떤 전공이 필요한가, 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어떤 전공이 더 필요한가를 잘 따져 보시면은 갈 수 있는 가야 하는 이런 학과들 전문대가 많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중위권 대학, 중하위권 대학이나 전문대를 목표로 또는 학과를 목표로 하는 학생이라면은 수능 내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적성 이런 것들을 좀 맞춰보는 것도 또는 미래와 자신을 연결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 4월 모의고사가 끝나고 중간고사가 끝나면 5월 달입니다. 이때 이제 위기가 시작이 돼요. 근데 이제 위기가 시작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이제 긴장을 좀 잃죠. 긴장을 좀 망각하게 되죠. 3월 달에는 이제 대체로 긴장을 많이 합니다. 준비도 많이 하고요. 3학년 담임을 하게 되면 3학년 담임을 하면서 이제 3월 첫날 교실에 들어가게 되면은 학생들에게 말 붙이기가 좀 미안할 정도고요. 교실에 그 연필 긁적이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다음 책 넘어가는 소리, 촥 사각사각 촥 사각사각. 정말 그때 보면은 야 얘들 대학 다 자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4월, 5월 지나면 많이 분위기가 달라지죠. 아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N수생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이제 느낄 텐데요. 이제 긴장감에 이제 망각이 있어요. 사람이 언제까지 긴장하고 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5월 달에 위기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입시를 준비할 때 대체로 언제 준비하기 시작하냐면 선배들의 수능 끝나는 날 다음 날이죠. 선배들 수능 끝난 다음 날 이제 2학년 학생들이 학교에 딱 와서 교실에 앉아 있으면 우리 선생님들이 한마디씩 하죠. 이제 너희가 고3이다. 그래서 아침부터 그 얘기를 들어요. 아침에 조회 때 담임선생님이 이제 너희가 고3이다. 1교시 들어온 선생님이 이제 너희가 고3이다. 7교시 들어온 선생님까지 이제 너희가 고3이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학생들이 긴장을 하죠. 아, 고3이야. 나도 이제 드디어 고3이 되었어. 열심히 해야지. 11월, 12월, 1월, 2월, 한 5월쯤 되면은 그 체력이라든가 에너지가 상당히 방전이 되게 되죠. 그때 꽃피는 5월. 그냥 숨만 쉬어도 그 야외에 나가서 숨만 쉬어도 좋은 5월이 오게 되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요. 최근에는 입시 정보가 상당히 오픈되어 있는 상황이죠. 우리 EBS의 그 홈페이지에 들어오셔도 상당히 많은 입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거나 또 대학교육협의회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셔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어떤 대학이 전년도에 합격생들의 내신 성적 또는 수능 성적 이런 것들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적을 받아야만 대학에 갈 수 있다 이런 것 대충 감을 잡아요. 따라서 학생들이 3월과 4월 모의고사를 보면서 내가 이 정도 수준으로 갔다가는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간다 못 간다 막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3월 달에 12월 달부터 겨울방학 동안 열심히 준비한 상태에서 3월에는 오르겠지. 아니야, 3월은 안 올랐지만 한 달 더 열심히 하면 4월에는 오르겠지. 이렇게 오르겠지 하는 이제 기대감들이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수능 모의고사는 상대평가,
나와 같이 시험 본 학생들에서 내가 얼마나 잘했느냐. 그러니까 결국 나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애들도 열심히 하니까 나도 성적이 올랐지만 다른 애도 오르니까 내 성적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결국 성적이 안 오르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 상실감이 말도 못하는 거죠. 이미 끝났다라는 좌절감도 들게 되는데요. 이런 좌절감과 불안감이 증폭되는 시기가 보통 4월, 5월, 특히 이제 5월 달에 중간고사까지 마무리가 되면 내신 성적에서도 자기가 크게 크게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은 친구들이 굉장히 불안감에 떨게 되는데 이때 이제 슬럼프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5월달 슬럼프를 극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슬럼프는 9월달에 한 번 더 와요. 9월달에 언제 오냐면요. 수시 원서 접수하고 나서 9월달에 한번 슬럼프가 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이 뭐 요즘에 인터넷 속으로 현타 온다고 하는데요. 수시 준비를 막 하다 보면은 자소서도 쓰고 어느 대학을 지원할까 막 신경을 막 바짝 쓰고 준비를 하고 원서를 탁 넣고 나면은 6개 카드가 딱 결정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뭔가 좀 허망한 시간이 이렇게 와요. 예, 그리고 긴장감이 갑자기 싹 풀려요. 그럴 때 빨리 다시 이제 긴장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위기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5월과 9월 위기가 굉장히 큰데요. 이 위기를 더욱더 위기로 만드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친구와의 대화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렇게 해서 시간을 2시간, 3시간 뺏기다 보면 그리고 상부상조 아닙니까? 내 고민 때문에 저 친구가 나의 얘기를 들어주느라고 오늘 2시간 공부를 못했잖아요. 그럼 그 친구가 나중에 고민할 때 내가 탁 끊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 친구들과의 대화가 의외로 독이 됩니다. 따라서 힘들 때는 부모님이나 선생님과의 대화를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부모님과의 대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부모님 역시 학생들과의 눈높이를 좀 잘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동기부여를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일 아침 이렇게 달리기를 조깅을 하는데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아침에 눈 뜨면은 자명종 따라를 울리면 자명종 끄자마자 좀 더 자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5을 센대요. 5, 4, 3, 2, 1 벌떡. 그렇게 이제 자기 스스로에게 약속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몇 개월 연속 하루도 빠짐없이 달리기를 했더라.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제가 본 적도 있어요. 스스로 자신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능은 장기전임을 여러분들이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전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조급하면 불안해지고 불안하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슬럼프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깁니다. 11월까지 꾸준하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3학년 1학기 내신이냐 수능이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처음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거겠지만 내신과 수능 둘 다 중요합니다. 특히 3학년 1학기 내신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내신 성적 안 오른다 하더라도 학교 수업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학교 수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고 수능에 효과적인 대비책이 됩니다. 수능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중위권 학생들 지금 영어 3등급, 4등급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 60점, 70점대 학생들 영어에 좀 더 초점을 두세요. 국어, 수학 너무 국어, 수학에 집착하기보다는 영어를 조금 더 올리려고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80점은 넘겨야만 여러분에게 입시에서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래도 누구나 다 공평한 과목 있죠. 우리가 국어, 수학 같은 경우는 장기간을 거쳐서 공부를 해야만 성적이 나오지만 탐구는 누구나 다 비슷하게 1년의 시간들이 주어져요. 탐구 과목 열심히 한다면 탐구는 분명히 좋은 등급 나올 수 있으니까 탐구 좀 열심히 해주신다면 중위권 학생들은 영어와 탐구에 주력을 맞춰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능이 장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학에서 저는 또 특히 강조를 하는데요. 수학은 원점수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60점 나오는 친구가 있다. 결국 다시 말해 이 친구는
100점 만점 중에 마이너스 40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4점짜리 문제 10개 틀린다는 얘기네요. 4점짜리 문제 10개를 틀리는 학생이 이 10개를 다 맞추기 위해서 마구잡이로 난이도 조절 없이 공부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당장의 목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일단 2문제 더 맞추자, 3문제 더 맞춰보자. 그래서 6월까지는 5문제를 더 맞춰보자. 그리고 뭐 9월까지는 거기서 한 두어 문제만 더 맞춰보자. 이렇게만 해도 60점대가 5문제 더 맞추면은 80점대가 되거든요. 그러면 4등급, 5등급 학생이 2등급, 3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고난이도 문제까지 다 풀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4점짜리 문제 중에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 나가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나가는 거. 3학년 1학기 목표, 여름방학 목표, 3학년 2학기 목표로 쪼개가지고 수학의 문제 맞추는 문제 개수를 넓혀 나가는 이런 장기적인 플랜을 짜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좀 정말 꼭 당부해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조급증 해소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걸 수도 있는데요. 대학 입시 자체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인생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움직일 수는 있지만 대학 입시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가 아니에요. 또 다른 경험이고 과정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조급해 하시기보다는 장기적인 생각으로 인생을 생각하면서 대학 입시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수능 고3에 있어서 수능과 내신과 수능에 대한 어떤 생각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봤는데요. 슬기로운 고3 생활 사실 별거 없습니다. 학교 생활 열심히 하시면서 조급해하지 마시고 자신만의 플랜을 가지고 하나하나 과정을 거쳐서 장기전에 대비하며 수시와 정시에서 멋진 결과물을 얻는 것, 이것이 슬기로운 고3 생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